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금융혁신과 마이데이터라는 제목의 발표를 맡게 된 신한은행의 김혜주라고 합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금융권, 특히나 레가시 금융권의 대표적인 은행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은 뭐고, 그 안에서의 마이데이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마이데이터 시장의 시장의 변화에서 과연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들, 어떠한 추진 전략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다 어디서나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산업 영역을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코비드 19이 저희를 더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은행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것이 대부분이 다 모바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오프라인을 간다 하더라도 텔러들이 저희들을 대응하던 것이 이제는 키오스크나 AI가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외환 따로, 그 다음에 결제 따로, 투자 상품 구매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발생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해외 주식을 구매하는 순간 환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는 순간 결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민글된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능한 매니저라든가 친절한 상담원, 아니면 잘 짜여진 효율적인 프로세스, 이러한 것들이 금융의 경쟁력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금융의 경쟁력은 과연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사람처럼, 과거의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가 사람이 응대하면서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잘 데이터화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표출함으로써 사람처럼 유두리 있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향후의 금융의 경쟁력을 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뀌는 거는 누가 할 거냐,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언제 일어나는 거냐, 또한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러한 이러한 영역의 것들이 전부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의 관점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창구의 직원들이 다 응대를 하셨죠. 창구의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이고 노련한 직원이라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에 무슨 우환이 있는지, 어떤 자산이 숨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아시는 그러한 노련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직원들을 대신해서 디지털이 응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은행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문의하러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막 프로세스를 밟다 보니까 이분이 상속받아서 잘 인지하지 못한 공동 명의의 주택이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으로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유능한 직원이라면, VIP 관리를 잘하는 직원이라면 아마 그분의 머릿속에는 잘 기억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분이 급전이 필요해서 내가 있는 IRP를 해지하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유능한 직원이 또 나서서 얘기하겠죠. IRP를 해지하면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왜 공동명의 그 집 있으셨잖아요. 그걸로 대출 받으시는 게 더 나아요. 이러면서 막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을 해드리겠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러한 정보, 트랜잭션에는 남지 않았던 정보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되어야만 그 고객분이 IRP 해지라는 절차를 디지털에서 하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하시면 대출도 생각해 보라는 멘트를 우리가 디지털에 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노련한 직원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정보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하는 것, 그러한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쌓아놓는 것, 이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또 장점은, 과거에는 그 노련한 직원 한 사람의 주관적 실력에 불과했던 것이 전부 그 은행의, 그 회사의 집단지성이 되고, 그 집단지성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되는 그러한 선순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을 누가 더 잘 만들어내느냐, 잘 캐치해내느냐, 이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의 문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간단한 서비스, 이체 신규 환전의 서비스 같은 이러한 간단한 서비스의 모바일 뱅킹 의존도는 이미 8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를 75세 이상을 제외하고 보면 90%가 넘어서는 수치가 됩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찾아와 주시지 않아요. 오프라인의 매장에 이런 서비스를 하러, 자주 하는 서비스를 하러 오시지는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객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일이냐? 고객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는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기회도 없고, 고객들을 대응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획득할 기회조차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북동 지점에 아주 잘하시는 고객분들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보니까 그 동네에 빌라촌의 50대 가정주부들은 이런 멘트면 저 상품을 다 사더라. 뭐 예를 들어서 저 윗동네 부자들은 이거 안 가입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를 테스트해보고 경험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던 거죠. 사람들이 응대하게 된 공간에 찾아오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경험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장치들을 잘 촘촘히 만들어서 디지털상에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경험들을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또 잘 분석을 해서 똑같이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응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걸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러한 것이 이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쟁력 확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변화를 이뤄냈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비드 19이 되면서 영업 시간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단축되고, 또 콜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위험한 직군이 되면서 콜센터 상담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이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도 안 되고 콜센터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완결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그러한 서비스들을 고객이 원하시고 계시죠. 그걸 얼마나 빠르고 쉽게, 얼마나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완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이 저희한테 질문하실 만한 모든 Q&A들이 지식화되고 데이터화되고 그것들을 잘 학습해서 고객의 컨텍스트에 맞는 서비스들을, 답변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면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트랩으로 만들어 놨다가 고객이 빠르게 그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지식체계의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것 중에 하우의 문제들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를 빅블러의 시대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통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불과 10년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 저희는 이미 우버라는 것들 경험을 통해서 예약과 동시에 결제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경험들을 쌓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요새 N차 신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고거래, 리세일 마켓이 뜨고 있죠. 그래서 당근이 가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근이 이미 당근페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물건을 팔면 물건을 판 금액의 일정 부분이 자동적으로 투자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에 맞게 비례해서 투자 상품에 투자되는 세상, 이러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기회들을 포착하고 센싱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들과 접근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그럼으로써 그 기회의 영역들을 발굴하는 데 소홀히 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하여야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존의 레가시 금융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러면 마이데이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그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데이터 확보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통해서 잘 전달하고 이러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출발에는 데이터의 확보가 있겠죠. 그럼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나? 먼저 금융권이니까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야겠죠. 자산 자체만이 아니라 그 자산이 형성되는 원천이 되는 소득과 소비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산 형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테이터스와 관련한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자산 형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시장의 동향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는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금융권들은 자기 회사와 거래했던 금융 트랜잭션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일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가 이제는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표준화된 정보들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희가 타기간에 정보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마이데이터의 확장이 염두되고 있는 공공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의료, 보건과 관련한 정보, 유통, 통신, 마이데이터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산 형성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월급을 타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 중에 얼마를 소비하고 그 중에 얼마가 자산으로 남고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데일리 라이프, 위클리 라이프, 아까 카카오에서 발표하실 때 보셨죠? 시간 순서대로 고객이 뭘 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비금융 정보하고 민글되면서 더욱더 나타나지만 이 돈의 흐름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라이프 중에 돈과 관련 없는 라이프가 그닥 별로 없다. 여기를 오는 과정만 봐도 교통카드를 쓰거나 주차비를 지출하거나 무엇인가의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 형성의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의 삶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GDPR에서 얘기한 정보 이동권에 기초해서 우리나라는 그 3법 개정 당시에 신정법에서 정의한 정보 전송 요구권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굳이 다 아시는 얘기를 한마디 더 덧붙이려고 갖고 온 이유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건 내 정보를 내가 일일이 분석해서 뭐가 좋은지 찾아내기 정말 어려우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업자, 유능한 사업자한테 내 정보를 대리해서 분석해서 나한테 좀 네가 서비스 해볼래? 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과정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의 서비스가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금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앞에서 바로 그 카카오페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그 다음에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가 이미 금융업에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땄고 그를 통해서 금융시장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행태, 금융상품의 정보,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행태들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카카오에서 아까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이러한 형태들로 기존의 금융회사를 찾지 않고 페이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로 보면 금융의 사례를 본받아서 모든 업권별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이.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사업 영역들이 횡적으로 확대될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보면 기존의 금융권들은 금융 트랜잭션의 정보, 금융 활동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상품을 독점하고 판매 채널을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마켓의 파워는 기존의 레가시 금융권들이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마이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독점이 이미 깨졌고 상품 판매도
많은 부분이 판매 채널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파워는 누가 갖게 되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 더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 접점을 갖고 있는 회사, 더 잘 파는 회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시장의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시작하기 전에 서베이 결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이용하시겠다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내가 개인정보를, 내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위탁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되게 불안하다. 이러한 표현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5개월이 지난 시점을 살펴보면 중복이긴 합니다만 가입자가 한 2,400만, 중복이라서 한 1,000만 조금 넘는 숫자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한 달에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100억 건 인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100만 명 이상,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회사는 10개, 수십 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50몇 개의 사업자 중에 확보한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10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의 업체들만, 생각보다 고객들이 우리가 아무리 커피를 준다고 해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준다고 해도 많은 사업자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소수의 사업자를 선택하고 계시고, 이러한 현상들은 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은행 같은 기존 레가시 회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일단은 집토끼를 잡는 전략을 초반에는 할 수밖에 없다. 캡티브 고객들, 저희 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를 잡아내고 그분들을 킬러 컨텐츠 한두 개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락인시키는 전략들을 초기에 취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확보한 금융 데이터와, 이 금융 데이터는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들이 또 추가적인 경쟁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비금융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된 정보들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컨버전 생태계를 만들고 킬러 컨텐츠를 다시 또 만들어서 고객을 유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유입하는 스노우볼링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 많은 레가시 회사들이 서비스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발주가 났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요 단계쯤, 1차 사이클에서 요 단계쯤에 레가시 금융들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의 마이데이터는 저희는 어떤 준비를 했냐? 저희 회사 얘기를 하려니까 마무리하라고 하네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회사가 다 마이데이터라고 하고 있으니 저희는 이것들을 좀 브랜드화하자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머니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머니버스라는 이름을 했고요. 머니버스인데 머니버스라고 얘기하셔서 그냥 저희는 포기하고 저희도 머니버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머니가 태어나고 머니가 올라타고 머니를 즐기는, 머니를 만드는 과정을 지키는 서비스다. 왜냐하면 기존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WM이나 다른 여러 가지 루트들,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분들보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게 없어, 내지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날마다 무엇인가를 보는 것만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다라는 걸로 저희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탭들의 서비스들을 지금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인사이트가, 금융을 잘할 것 같은 데이터픽이라든가 투자 지표 알림이라든가 캘린더 서비스, 나이키 드로우까지 일정을 제공하는 캘린더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탑재하고 있고요. 특히나 데이터픽에는 오프라인의 전문성을 저희가 가져서 신한의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신한의 부자들은 금융상품을 어떻게 찾는지, 그러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지표를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심도를 상기시키고 고객의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데이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신한의 머니버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